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도 뜨거운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이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어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석방되고 이제 기자들과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난 이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이제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부인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신앙님 씨가 네.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냥 사적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눈 대화고 인터뷰를 전제로 하고 한 게 아니다. 네. 사적인 대화를 그런 식으로 녹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신앙님 씨가 자신에게 사과해야 된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근데 그게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허위 보도, 가짜 뉴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허위 보도의 책임은 자기에게는 없다. 신앙님이 자기를 속인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님 씨가 어제 이제 검찰 소환 거부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지금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앙님 씨 입장에서는요. 뭐냐, 저 김만배가 나한테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이제 신앙님과 김만배 간의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위보도 가짜 뉴스는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3일 전에. 그럼 그걸 누가 주도를 했는가?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주도를 했는가? 지금 김만배의 어제 그 석방되면서 하는 얘기는 자기 몰랐다. 그건 신앙님이 그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신앙님 씨가 그걸 다 뒤집어 쓰려고 하겠나요? 예, 아주 재밌는 진실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어떤 발언들도 나올지도 보여지길 텐데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주장들만 난무를 합니다. 그쵸. 지금 네 가지 측면의 주장들만 있어서 이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언론사 내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확인될 수 있을지는 전혀 지금 짐작이 안 돼요. 그 네 가지 측면은 첫 번째는 신앙님과 김만배와의 그 인터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이 언론을 인용 보도해서 받은 언론사들이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거든요.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모두 다 수사와 조사가 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언론사들은 자체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있고 예. 미국에 모두 다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외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그 구성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텐데요. 예.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고 석방이 됐다는 것은 사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는 건데 검찰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렇게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석방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예. 김만배 씨 구속 연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요. 지금 이 가짜 뉴스 정치 공작 의혹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 대장동 사업의 그 격가지로서 그 대장동 범죄 수익 100억 원을 빼돌려 갖고 분양 대행업자에게 줬다 그 횡령 혐의가 있으니까 구속 기간은 연장해 달라. 근데 법원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거고요. 법원 관계자도요. 이 정치 공작, 이른바 정치 대선 게이트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한 게 아니다. 이런 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신앙님 씨 이거부터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책값 1억 6,500만 원 예. 이건데 이게요. 2021년 9월 15일에 그 이른바 인터뷰가 이루어졌고요. 9월 20일에 김만배 씨가 계좌 이체를 합니다. 성금 300만 원 준 거 빼고 1억 6,200만 원. 근데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두 분이 계약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 도서 판매. 계약서까지 작성하는데 계약서 작성 날짜가요. 이 인터뷰 6개월 전인 2021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두 사람이 이 인터뷰의 대가로 그걸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현금이 지급된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입 맞춘 게 바로 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 계약서 날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님 씨는 이 검찰이 지금 파악한 거는요. 김만배가 먼저 신앙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인터뷰 좀 하자. 예. 그리고 형이 요거를 딱 쥐고 있다가 대선 전에 한번 그냥 딱 터트려 달라. 이게 지금 검찰이 파악한 거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은 거꾸로 이제 신앙님 씨가 김만배 씨한테 그냥 오랜만에 그 연락해갖고 전화해서. 뭐 한 것처럼 하는데 예. 그 착각 부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요. 신앙님 씨는 자기가 더 이상 그렇게 그 알리바이를 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형량을 낮추려면요. 이거 사실 김만배가 나한테 연락해갖고 이러이러 부탁해갖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형량이 줄어들어요. 네. 금전거래 부분도 사실은 이게 액수부터 좀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엄청난 뭐 구텐버그의 성경 같은 거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비쌀 수는 없는 거죠. 신앙님 씨의 책이 1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근거가 박약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핵심 인사가 석방됐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는 대장동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저께 아마 검찰은 상당히 낙관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거다라고 낙관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일 거고. 법원이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부분, 이 언론 보도 부분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대장동 관련을 구속기간 연장을 검찰이 요구하는 그 근거는 좀 박약하고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고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분은 새로 수사를 해서 공소장을 만들고 뭐 지금 그런 단계에 가 있지 않고 예. 현재 영장을 구성할 수도 없는 단계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기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금방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 측면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영장심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의혹들이 새로 좀 제기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저 뉴스타파 저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예, 뭐 예. JTBC, MBC, 뭐 경향신문 뭐 여러 군데 이제 저런 거랑 비슷한 내용에 그게 쫙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도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남욱 씨가 등장하기도 네네. 하고 조우영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유동규 씨.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바꾸기 전에 유동규입니다. 네네.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했던 그 유동규입니다. 근데 인터뷰 그 주체도 막 달라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컨트롤 타워를 지금 검찰은 저 김만배 씨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조 시점이 뭐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일당 그거를 딱 검찰에 제출하고 나서 아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신앙님 씨한테 SOS를 쳐가지고 저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만든 거고 네. 그 직후에도 보면 뭐 그 화천대유 그 명목상의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한국일보 인터뷰를 저 9월 15일 며칠 후에 또 합니다. 예, 며칠 후에 하고 또 저 유동규 씨가 미디어 오늘하고 또 9월 20 며칠에 인터뷰를 하고 또 남욱 씨가 10월 달에 들어서 김만배의 그 전화를 받고 JTBC랑 또 인터뷰를 하고 네. 뭐 조우영이 또 뭐 JTBC랑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그 주인 그분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김만배는 유동규로 그 몰고 가려고 한 거죠. 예. 그랬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그 워낙 많은 근데 그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등장 인물들이 말이죠. 김만배 씨 말고는 다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김만배 씨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만배 씨가요. 이거는 뭐 버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9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21년 9월이니까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다 달려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속보 경쟁에 들어갔었는데 이름만 되면 아는 대한민국의 유력한 언론사가 김만배와의 인터뷰를 해요. 제가 그 보도를 예고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핵심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당 기자에게 기자 쪽의 회사에 물어봤죠. 아니 지금 김만배 인터뷰를 하는데 핵심 질문을 하지 않고 뭐 주변 팩트만 가지고 단독 인터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만배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질문만은 빼달라고 하나 둘 세 개를 빼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빼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언론사의 에디터였다면, 가령 부장이나 차장이었다면 예. 그 인터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을 빼고 주변부의 팩트만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인터뷰가 나가고 대단한 물론 그 홍보가 있었습니다. 단독 인터뷰니까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아니 그럼 어떻다는 거야? 이건 뭐야? 라는 질문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 김만배 씨가 언론 장난, 그 이제 고상한 용어로는 스피닝이라고 그러죠. 스피닝이라는 것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와 수사를 철저히 한다 그러면은 예. 그 당시에 나갔던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을 한번 쭉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예. 단독 보도의 경위 그리고 그 경위 속에 등장하는 김만배의 역할 이런 네.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도들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 사실 나오기 석 달 전에 이 조우영 씨가 JTBC 기자와 만나서 1시간 동안이나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석 달 뒤에 그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JTBC는 어제 좀 의혹 그 왜곡 보도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JTBC가 밝힌 그거 예. 보면 이런 겁니다. 그 2021년 11월 19일에 남욱 씨가 검찰에 나가갖고 그 윤석열 커피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닷새 후인 11월 24일에 조우영 씨
그 커피를 마셨어도 조우영 씨가 마셨을 거 아닙니까? 조우영 씨가 나가갖고 그거 아니다. 예.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커피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사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까지 검찰에서 진술을 합니다. 닷새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두 사람이 모순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달인 12월에 검찰이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갖고 대질 신문합니다. 거기서 남욱이 제가 김만배가 했던 얘기를 잘못 착각한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의 11월 19일 진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요. 네. 근데 JTBC가 작년에 대선 앞두고 2월에 두 번 그 할 때 보면요. 그 화면에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렇게 뜹니다.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제 JTBC의 그 설명에 의하면 그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신문 조서를 그 봉지욱이라는 기자가 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 앞에 것만 그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욱조차도 이제 12월에 대질신문 때 그거 자기가 잘못 찍은 사람 거다 인정한 부분만 그것만 딱 떼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만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사가 아니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기사로 포장을 한 뭐 정치 공작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전 의원님, 뉴스타파가 오늘 이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다 그래요. 네, 70분 넘는 정도를. 신 전 의원께서는 또 언론에 또 오래 몸담으셨고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까지 공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파장이라든지 그 기사가 결국에 석 달 뒤에 나가게 된 경위 같은 것들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사실은 사실 확인, 팩트 체킹이거든요. 팩트 체킹을 한 번만 하는 것을 그 데스크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까지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취재 기자를 지휘하기 위해서 에디터라는 데스크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취재 기자가 막 우기더라도 이 사실이 확인이 안 됐으면은 이 기사는 못 나간다라고 하는 편집권을 가지는 것이 데스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뭔가 하여튼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빠져 있다는 것을 그게 어느 언론사가 됐든지 간에 데스크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가 고집을 부려도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뭔가 구멍이 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채워가지고 확인을 분명히 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데스크의 임무이고 그게 언론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저 인터뷰 전문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하겠습니까?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죠. 인터뷰 전문이 공개돼서 모든 사람이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팩트 체크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라고 지시를 데스크가 해야 되고 그 지시를 취재기자가 성실하게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공개되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거 공개된다고 해서 특별히 뭐 본질이 바뀌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가짜고 일단 그 뭐 윤석열 커피 자체가 사실 묵은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하는 것은 약간의 물타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뉴스타파 측에는 아마 그런 희망적 사고를 하고 약간의 그 뭐랄까 본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저걸 공개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본질이 저 테이프 뭐 72분짜리가 공개된 데서 바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제 그러니까 배후설을 지금 좀 꺼내놓고 있거든요. 지금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장이 할 수 있죠. 이것도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언론사 내부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거의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 말고 이제 정치권에서 봤을 때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분명한 단계는 물론 아니고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런 거죠. 가령 언론사도 뉴스타파가 있고 뉴스타파를 인용한 회사가 있는데 예. 인용한 회사가 과연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가를 물론 조사도 해야 되고 내부적 조사 말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행정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정당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내부 조사가 필요하고요. 과연 이것이 정당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게 전파가 되고 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함께 맞춰가지고 한 일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은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장만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정당이 체계적으로 한 건지 그 당시에 이재명 대선 캠프가 정당의 조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재명 캠프가 그대로 이재명 선거 대책위원회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정당이 체계적으로 움직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도 내부적으로 확인과 조사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예. 정경, 검, 언 이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행위다. 국민주권 찬탈행위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김만배 일당이 그 뭐 했다라는 거 드러났죠. 그게 이제 정경의 경이 그 민간 사업자 거기가 해당이 되는 거고 검찰은 문재인 시절에 검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사자 유착인데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이 유동규 씨가 2021년 9월 24일인가 미디어 오너라고 해서 대장동 그때 무슨 뭐 성남시 차원의 특혜가 전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겨레 신문하고도 인터뷰를 하려고 하다가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사에 보면요. 그 한겨레 신문을 누가 소개시켜줬는가? 정진상이 소개시켜줬다. 그 미디어 오늘 유동규 인터뷰 끝나고 그 다음 한겨레 가서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한겨레하고 그걸 연결시켜준 게 정진상이다. 그런 기사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진상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자기 그 최신복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김만배 씨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이른바 연결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고 뭐 했으면은 네. 김만배 씨가 입을 닫으면 닫아버리면 조금 이게 규명하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런데 이거 밝혀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사자 유착의 이제 그 연결 고리들 그런 것들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배후설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배우라기보다도 그냥 함께 한 거라고 봐요 저는. 한 팀으로 한 팀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근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특검에서 다 하면 된다. 지금 이 여러 가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세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거 있거든요. 뭐 뜬금없는 또 이제 저긴데요. 그 대장동 특검 얘기는 그 대선 전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도 대장동 특검을 얘기했던 것이고 네. 지금하고 특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특검이라는 거 우리 다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됐는데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미진하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 다수의 어떤 판단이 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들이 당당하면 검찰 수사 당당히 응하면 되죠. 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은 뭐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주장해도 뭐 이것이 국회에서 뭐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건 뭐 결국 시간 끌기로 끝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검찰 수사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과연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특정 캠프의 특정인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수사를 통하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대장동 수사보다도 훨씬 쉬운 수사일 거고요. 수사 당국이 정말로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 안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진상조사위원회 각 언론사 내지는 민주당 자체 조사도 저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서 검찰 조사를 보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김만배 씨, 신앙립 위원장 그리고 기자 한 7명까지 네. 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방통위에서도 뭐 가짜뉴스 TF,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런 얘기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대통령실이 그럼 꼭 이런 상황에서 참전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대통령실이 또 익명 브리핑이라는 아주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이 하여튼 참전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은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무리할 겁니다. 틀림없이. 무리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조사와 수사도 팩트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 의유를 하고 법을 적용을 해야지 뭐 벌써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니 뭐니 해서 겁박을 하고 시작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단체는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는데 겁박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아니 얘기합니다. 예. 그 팩트를 팩트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진실을 고하는 거지 그게 겁박입니까? 뉴스타파가 저런 뭐 탐사 저널리즘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정치 공작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조차도 그 두 사람 간의 금전거래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인 거 아닙니까? 다만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냐 허위냐 그건 자기들이 더 따져보겠다 뭐 하는 것인데 저는요 모든 자유에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당연히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 거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동반되는 겁니다. 저렇게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 가지고 그 국민 주권 행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건 기본주의엔 기본 아닙니까? 뭐 그걸 가지고 무슨 겁박이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만 팩트가 드러나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예. 뉴스타파도 일부는 인정을 하잖아요. 신앙님 씨와 김만배 씨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는지 뭐 이런 팩트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겁박을 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사도 잘못을 한 걸 인정하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보도한 것이 아주 잘못됐다. 이건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러면서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는 거고요. 팩트 확인되고 천천히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도 하나하나 밟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저는 그 대목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저는 별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요 간판을 내려야 될 정도로 치명적인 민주당은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요 본인들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를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당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지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한국 정치권의 지각 변동까지도 가능한 이 사건인데 이거를 그냥 뭐 날림으로 해갖고 그냥 막 부실하게 뭐 행정 처분하고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사건 당사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걸 통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8일차가 됐습니다. 뭐 개파와 상관없이 여러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죠. 이낙연 대표는 아직 좀 찾지는 않아서 이런 인터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찾을 것이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다. 뭐 이 정도의 이제 인터뷰는 좀 나왔던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가고 안 가고 혹은 여기서 말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뭐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오늘 금방 나온 뉴스로는 9일날 검찰 출두가 결정이 됐다고 지금 예,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 출두에 전후해서 한번 보는 방법도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글쎄 뭐 꼭 이낙연 대표까지 가야 되느냐 하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가는데 예. 뭐 이낙연 대표까지 굳이 여기에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한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9일이 어떤 기점이 되긴 될 거예요. 틀림없이 검찰 소환이 이게 이루어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검찰 조사가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상황의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결정할 걸로 봅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전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오겠다고 한 거잖아요. 왜 마음을 좀 바뀌었을까요? 단식을 해보면요. 예. 단식을 해보면은 10일 이 열흘이, 전후가 예. 굉장히 힘듭니다. 1차 고비가 3, 4일 정도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10일 전후가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좀 특수한 게 밤에 현장에서 안 자잖아요. 이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밤에 노숙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단식도 단식이지만 노숙이 주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검찰은 하루라도 땡기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좀 하루라도 늦게 하고 싶은 생각이 물론 있겠죠. 그러다 절충점이 지금 9일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일찍이 주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은 해왔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 검찰의 생각과 이 대표의 생각이 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주말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검찰에 출석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일단 지금 단식 자체도 별로 이제 국민적 공감을 못 얻고 있고 동정도 뭐 아주 골수 지지자를 빼놓고는 별로 동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본회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 점점 더 불리해지고 어차피 나중에 영장실질심사 때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올 초에 2월, 3월에 뭐 세 차례인가 소환조사 받. 예. 그럴 때도 두 번인가는 제 기억으로는 주말에 했어요. 주말에. 세 번 소환조사 중에 한 2번 정도를 주말에 했고 그리고 암만 정기 국회라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없거든요. 아주 특별한 뭐 상황 아니라면 국회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즉 이렇게 좀 나왔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출석 내일 모레죠. 9일에 이루어지게 되고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념 공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 가능성 거론을 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 해당 발언은 박 장관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살면서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자, 독립운동을 하러 간 사람도 있고 그냥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백선엽 장군의 역사적 평가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독립군을 때려잡는 만주군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이 세 개를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논쟁을 자꾸 맹그는 게 장관님은 즐겁고 좋습니까? 국민들은 괴로워요. 장관님은 장관 일을 하면 되지. 왜 역사의 논쟁을 장관님이 전면에서 하시려합니까? 예, 정무위원회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관의 논리라고 그러면은 일제 때 살았던 사람은 다 친일파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년생이면은 45년에 25살이라는 얘기인데 25살까지 그러면은 뭘 했느냐고 지금 묻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답변을 하는 거 보면은 농업개장,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던 것은 6.25 그 직전에 그 북한을 탈출하기 직전에 했던 거다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박 장관이 백선엽 장군을 어떻게 보면 두둔하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들이대는 건데요.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을 여기다가 참전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백선엽 장군 얘기를 충실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대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의 박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다룬다고 해갖고 제가 박민식 장관한테 직접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발을 하고 대리인인 윤건영 의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고발을 하겠다. 예. 일단 약간 흥분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니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허위 사실을 박 장관이 얘기했다는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던 무슨 책.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기억에 의존해갖고 썼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또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농업개장, 흥남 농업개장 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의 문제 아닙니까? 시점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인지 그 후인지. 예. 근데 만약에 백보 양보해가지고 해방 되고 나서 그걸 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뭔가 그 개장보다도 그 아래 직급인가 뭔가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0살 간 넘는 사람이 그걸 했으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일본의 강압 통치에 나름대로 협력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따져보면 되는 거고 이걸 왜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민주당의 박지호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 그럼 문재인 대통령 그 부치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대단히 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김원봉은 초대 김일성 정권에서 국가검열상하고 또 나중에 노동상도 하고 장관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훈장까지 다 받고요. 근데 우리 국군의 뿌리를 그 김원봉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법상에 이적행위 돼갖고 고발하면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조금 짧게 여쭤볼게요. 민주당 의원들과 한덕수 총리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이제 관련한 이야기가 좀 오갔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부 좀 해라 이제 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와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공부 좀 하라는 게 훈계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 팩트 체크는 해가지고 뭐를 좀 얘기를 해라 그런 차원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총리가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 좀 하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물론 듣기 싫은 소리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고 그거 다 대비하고 준비해서 야 오늘은 내가 좀 싫은 소리 좀 많이 듣겠다라는 자세로 와야 되는데요. 거기다 대고 공부 좀 하라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거고요. 더군다나 총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서 싸우라 그러는 아마 대통령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총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 리스트를 좀 제발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하고 만약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랄지 지금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보완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지 눈 딱 똑바로 뜨고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총리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아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견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요때 제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뉘앙스라든가, 네. 이게 이렇게 시비조라든가, 좀 폄훼하는 이런 거라면은
저 신경민 의원님 저 지적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모욕감을 느낀다는데 그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팩트 체크도 안 해갖고 그거 저렇게 이제 국회 와갖고 속된 말로 헛소리하면 그 뽑아준 유권자는 모욕감 안 느낍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저 부분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서로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요, 공직을 한두에 한 분이 아니에요. 예. 저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자꾸 바뀌는데 제발 좀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뭐 외교통일 관련해서 북한 도발 그리고 국내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설전이 좀 있었다는 내용까지 저희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정치권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